제6장 신앙과 변혁의 길, 동학의 눈뜨다. 나는 이 말씀을 매우 공감하여 아버님께 부탁해서 관상에 관한 책인 마의상서를 빌려다가 독방에서 3달 동안 꼼짝 아니하고 공부하였다. 그 방법은 거울을 앞에 놓고 내 얼굴을 보면서 한편으로 얼굴의 여러 부분의 이름을 배우고 한편으로는 내 관상의 기륭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내 얼굴을 관찰해 보아도 귀격, 귀한 사람이 될 얼굴 생김새, 이나 부격, 부자가 될 얼굴 모양과 같은 좋은 상은 없고 천격, 천한 사람이 될 얼굴 생김새, 이나 빈격, 가난한 사람이 될 얼굴 생김새, 흉격, 성질이 사나운 사람이 될 얼굴 모양새 뿐이었다. 지난번에 과거 시험에서 실망하였던 것을 상서에서나 회복하려 하였더니 제 상을 보니 그보다도 더욱 낙심이 되었다. 짐승 모양으로 그저 살기나 위해 살다가 죽을까 세상에 살아있을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이렇게 절망에 빠진 나에게 오직 한 가지 희망을 주는 것은 마의상서 중에 있는 상호부려신호, 신호부려심호. 즉 얼굴 좋음이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다라는 구절이었다. 이것을 보고 나는 마음 좋은 사람이 되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그러나 마음이 좋지 못하던 사람으로서 마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하여서 마의상서는 아무 대답도 주지 못하였다. 그래서 마의상서는 덮어버리고 풍수에 관한 책인 지가서를 좀 보았으나 거기에도 흥미를 붙이지 못하고 이번에는 병서를 읽기 시작하였다. 손무자, 오기자, 삼약, 육도 등을 읽어보았다. 알지 못할 것도 많으나 장수의 제목을 말한 곳에 태산 보거전신불망동 여사졸동감고 진퇴여호 지피지기 백전불패. 태산이 무너지더라도 마음을 동치 말고 사졸로 더불어 달고 씀을 같이 하며 나아가고 물러감을 범과 같이 하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지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이 내 마음을 끌었다. 이때에 내 나이가 17살, 나는 일가 아이들을 모아서 훈장질을 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병서를 읽고 1년의 세월을 보냈다. 이때 사방에는 여러 가지 괴소문이 돌았다. 어디서는 진인이 나타나서 바다에 달리는 활운선, 기선을 못가게 딱 잡아놓고 세금을 받고야 놓아주었다는 둥. 머지아니하여 계룡산의 정도령이 도읍을 할 터이니 바른 길목에 가 있어야 새 나라의 양반이 된다 하여 세간을 팔아가지고 아무개는 계룡산으로 이사를 하였다는 둥 이러한 소리였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남쪽으로 20리쯤 떨어진 갯골이란 곳에 사는 오응선과 그 이웃 동네에 사는 최유현이라는 사람이 충청도 최도명이라는 동학 선생에게서 도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방에 들어가고 나갈 때 문을 열지 아니하며 문득 있다가 문득 없어지며 능히 공중으로 걸어 다니므로 충청도 그 선생 최도명한테 밤동안 다녀온다고 하였다. 나는 이 동학이라는 것에 호기심이 생겨서 이 사람들을 찾아보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남에게 들은 말대로 누린 것, 짐승의 고기, 비린 것, 생선 고기를 끊고 목욕하고 새 옷을 입고 나섰다. 이렇게 하여야 받아준다는 것이었다. 내 행색으로 말하면 머리는 빗어서 따아느리고 옥색 도포에 끝목띠를 띄었다. 때는 내가 18살 되던 정초였다. 갯골 옷이 집문전에 다다르니 안에서 무슨 글을 읽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은 보통 경전이나 시를 외우는 소리와는 달라서 마치 노래를 합창하는 것과 같았다. 공문에 나아가 주인을 찾았더니 통천관을 쓴 말쑥한 젊은 선비 한 사람이 나와서 나를 맞는다. 내가 공손히 절을 한즉 그도 공손히 맞절을 하기로 나는 황공하여서 내 성명과 문벌, 가문의 사회적 신분을 말하고 내가 비록 성인식을 하였더라도 양반댁 서방님인 주인의 맞절을 받을 수 없거늘 하물며 편발 아이에게 이런 대우가 과도한 것을 말하였다. 그랬더니 선비는 감동하는 빛을 보이면서
그는 동학도인이라 선생의 훈계를 지켜 빈부귀천에 차별이 없고 누구나 평등으로 대접하는 것이니 미안해할 것 없다고 말하고 내가 찾아온 뜻을 물었다. 나는 이 말을 들음에 별세계에 온 것 같았다. 내가 돌을 들으러 찾아온 뜻을 고하니 그는 쾌히 동학의 내력과 도리의 요령을 설명하였다. 이 도는 용담 최수훈 선생께서 천명하신 것이나 그 어른은 이미 순교하셨고 지금은 그 조카님 최혜월 선생이 대도주 동학을 대표하는 제일 높은 직위가 되셔서 포교를 하신다는 것이다. 이 도의 종지, 종교의 취지로 말하면 말세에 간사한 인류로 하여금 개과천선하여서 새 백성이 되어가지고 장래의 진명지주 하늘의 뜻을 받아 어지러운 세상을 평정하고 통일한다는 참된 임금을 외시어 계룡산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 하는 것 등을 말하였다. 나는 한 번 들음에 심히 환희심이 발하였다. 내 외모가 나쁜 것을 깨닫고 마음 좋은 사람이 되기로 맹세한 나에게는 하느님을 몸에 모시고 하늘의 도를 행하는 것이 가장 요긴한 일일 뿐더러 상놈 신분의 한이 골수에 사무친 나에게는 동학의 평등주의가 더할 수 없이 고마웠다. 또 이씨 조선의 운수가 다하였으니 새 나라를 세운다는 말도 해주의 과거 시험에서 본 바와 같이 정치의 부패함에 실망한 나에게는 적절하게 들리지 아니할 수 없었다. 나는 입도 동학에 입문하다 할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입도 절차를 물은즉 쌀 한 말, 백지 3권, 황초 한 쌍을 가지고 오면 입도식을 행하여 준다고 하였다. 동경대전, 팔편가사, 궁을갈 등 동학의 서적을 열람하고 집에 돌아왔다. 아버지께 오씨로부터 들은 말을 전하고 입도할 의사를 말하였더니 아버지께서는 곧 허락하시고 입도식에 쓸 예물을 준비하여 주셨다. 이렇게 하여서 내가 동학에 입도한 것이다. 동학에 입도한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 동시에 전도에 힘을 썼다. 아버지께서도 입도하셨다. 이때의 상황으로 말하면 양반은 동학에 오는 이가 적었고 나와 같은 상놈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내가 입도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연비, 전도하여 얻은 신자가 수백 명에 달하였다. 이렇게 하여 내 이름이 널리 소문이 나서 도를 물으러 찾아오는 이도 있고 나에 대한 아무런 근거 없이 떠도는 말을 전파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대가 동학을 하여 보니 무슨 조화가 나던가? 하는 것이 가장 흔히 내게 와서 묻는 말이었다. 사람들은 도를 구하지 아니하고 요술과 같은 조화를 구하는 것이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에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는 것이 이 도의 조화이니라. 이것이 나의 솔직하고 정당한 대답이건만은 듣는 이는 내가 조화를 감추고 자기네에게 안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김창수가 한 길이나 떠서 걸어 다니는 것을 보았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때부터 창암이라는 아명을 버리고 이 이름을 썼다. 이 모양으로 있는 진실된 소리, 이야기와 없는 가짜 소리, 이야기가 섞어 전해져서 내 명성이 황해도 일대뿐만 아니라 멀리 평안남도에까지 퍼져서 그 해에 내 밑에 신자가 무려 수천에 달하였다. 제7장 동학운동의 불꽃, 접주의 여정. 당시 황평양서 동학당 중에서 내가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서 많은 신도를 가졌다 하여 나를 아기 접주라고 별명지었다. 접주라는 것은 한 접의 수령이란 말로서 위에서 내리는 직함이다. 이듬해인 계사년 가을의 해월 최시형, 대도주로부터 오응선, 최유현 등에게 각기 신자의 성명 명부를 보고하라는 공적인 일에 관하여 주고받는 편지가 왔으므로 황해도 내에서 직접 대도주를 찾아갈 인망 높은 도유 15명을 뽑을 때에 나도 뽑혔다. 편발, 머리카락을 길게 따아 느린 머리로는 불편하다 하여 성관, 상투를 틀고 갔을씀 하고 떠나게 되었다. 신자들이 내 노자, 여행 비용을 모아내고
또 도주님께 올릴 예물로는 해주 향목도 특제로 맞추어 가지고 육로, 수로를 거쳐서 충청도 보은군 장안이라는 해월 선생 계신데 다다랐다. 동네에 들어서니 이 집에서도 저 집에서도 지기금지원 이대강 시천주조 하정 영세불망만 사지하는 주문 외우는 소리가 들렸다. 또 한편으로는 해월 대도주를 찾아서 오는 무리, 한편으로는 배옵고 가는 무리가 끊이지 아니하였고 집이란 집은 어디나 사람으로 가득 찼었다. 우리는 접대인에게 우리 일행 15명의 명단을 알려주고 대도주께 우리가 온 것을 통보하였더니 1시간이나 지나서 황해도에서 온 도인을 부르신다는 통지가 왔다. 우리 일행 15은 인도자를 따라서 해월 선생의 처소에 이르러 선생 앞에 한꺼번에 절을 드리니 선생은 앉으신 채로 상체를 굽히고 두 손을 방바닥에 짚어 답배를 하시고 먼 길에 오느라고 수고가 많았다며 간단히 위로하는 말씀을 하셨다. 우리는 가지고 온 예물과 도인의 명단을 드리니 선생은 맡은 소임을 부르셔서 처리하라고 명하셨다. 우리가 불원 천리하고 온 뜻은 선생의 선풍도골도 배우려니와 선생께 무슨 신통한 조화줌치, 주머니에 사투리, 나 받을까 함이었으나 그런 것은 없었다. 선생은 나이가 60은 되어 보이는데 구레나룻이 보기 좋게 났으며 약간 검게 보이고 얼굴은 여위였으나 맑은 맵시다. 크고 검은 갓을 쓰시고 동저고리 바람으로 이를 보고 계셨다. 방문 앞에 놓인 무쇠화로에서 약탕관이 김이 나며 끓고 있었는데 독삼탕, 맹물에 인삼 한 가지만 넣고 달인 약, 냄새가 났다. 선생이 잡수시는 것이라고 했다. 방 내외에는 여러 제자들이 옹위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지근해서 모시는 이는 손흥구, 김연국, 박인호 같은 이들인데 손흥구는 장차 해월 선생의 후계자로 대도주가 될 의암 손병이로서 깨끗한 청년이었고 김연국은 나이가 40은 되어 보이는데 순실한 농부와 같았다. 이 두 사람은 다 해월 선생의 사위라고 들었다. 손 씨는 유식해 보이고 천을천수라고 쓴 부적을 보건대 글씨 재주도 있는 모양이었다. 우리 일행이 해월 선생 앞에 있을 때에 보고가 들어왔다. 전라도 고부에서 전봉준이 벌써 군사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뒤이어 또 후속 보고가 들어왔다. 어떤 고을의 수령이 도유, 동학도를 닦는 선비의 전 가족을 잡아가두고 가산을 강탈하였다는 것이었다. 이 보고를 들으신 선생은 진노한 낯빛을 띠고 순경상도 사투리로 호랑이가 몰려 들어오면 가만히 앉아 죽을까? 참나무 몽둥이라도 들고 나서서 싸우자 하시니 선생의 이 말씀이 곧 동월령이었다. 각지에서 와서 대령하던 대적주들이 물 끓듯 살기를 띠고 물러가기 시작하였다. 각각 제 지방에서 군사를 일으켜 싸우자는 것이었다. 우리 황해도에서 온 일행도 각각 접주, 동학의 교단 조직인접의 책임자를 이르던 말, 라는 첩지, 임명장을 받았다. 거기에는 두건 속의 해월인이라고 전자로 새긴 도장이 찍혀 있었다. 선생께 하직하는 절을 하고 물러나와 잠시 속리산을 구경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벌써 곳곳에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모이고 평상복에 칼 찬 사람을 가끔 만나게 되었다. 광해원 장거리, 시장이 서는 거리에 오니 1만 명이나 됨직한 동학군이 진을 치고 행인을 검사하고 있었다. 가관인 것은 평시에 동학당을 학대하던 양반들을 잡아다가 길가에 앉혀놓고 집신을 삼기는 만드는 것이었다. 우리 일행은 증거를 보이고 무사히 통과하였다. 북은 촌락에서 밥을 짐으로 지어가지고 도소, 사령부로 날라오는 것을 무수히 길에서 만났다. 논에서 벼를 베던 농민들이 동학군이 물밀듯 모여드는 것을 보고 낯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도 보았고 서울에 이르러서는 경군, 서울군사, 삼남, 충청도, 경상도와 전라도를 향해서 행군하는 것도 만났다. 해주에 돌아왔을 때는 9월이었다. 황해도 동학당들도 들먹들먹하고 있었다. 첫째로는 양반과 관리의 압박으로 도인들의 생활이 불안하였고 둘째로는 삼남,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으로부터 향응하라는 경통이 빗발치듯 했다. 그래서 15접주를 위시하여 여러 접주들이 회의한 결과 거사하기로 작정하고 제1회 총소집의 위치를 해주 죽천장으로 정하고 각처 도인에게 경통을 바라였다. 나는 팔봉산 밑에 살고 있기에 접 이름을 팔봉이라고 짓고 푸른 갑사에 팔봉도소라고 크게 쓴 길을 만들고 표어로는 척양척외, 서양을 척결하고 일본을 척결한다. 넉자를 써서 높이 달았다. 그러고는 서울서 토벌하러 내려올 경군과 외병과 싸우기 위하여 신자 중에서 총기를 가진 이를 모아서 군대를 편제하기로 하였다. 나는 본시 산속 골짜기의 잡쟁이 자질구레한 일을 하는 사람, 또 상놈인 까닭에 산포수 신자가 많아서 다 모아보니 총을 가진 군사가 700명이나 되어 무력으로는 누구의 적보다도 나았다. 인근 부호의 집에 간직하였던 약간의 호신용 무기도 모아들였다. 최고회의에서 작성한 전략으로는 우선 황해도의 수부, 도의 가명이 있는 곳, 위인 해주성을 빼앗아 탐관오리와 외놈을 다 잡아 죽이기로 하고 팔봉접주 김창수로 선봉장을 삼는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내가 평소에 병서에 소양이 있고 또 내 부대의 산포수, 산에서 사냥하는 일이 직업인 사람, 가 많은 것도 이유겠지만은 자기네가 앞장을 서서 총알바지가 되기 싫은 것이 아마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쾌히 선봉, 맨 앞장이라고 쓴 사령기를 들고 말을 타고 선두에 서서 해주성을 향하여 전진하였다. 해주성 서문 밖 선녀산에 진을 치고 총공격령이 내리기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었다. 이윽고 총지휘부에서 총공격령이 내리고 작전 계획은 선봉장인 나에게 일임한다는 명령이 왔다.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본부에 아뢰고 곧 작전을 개시하였다. 지금 성내에 아직 경군, 서울의 군대은 도착하지 아니하고 오합지중으로 된 수성군, 성을 지키는 군대 200명과 외병 7명이 있을 뿐이니 선발대로 하여금 먼저 남문을 엄습케 하여 수성군의 힘을 그리로 끌게 한 후에 나는 서문을 깨뜨릴 터인즉 총사령부에서 형세를 보아서 허약한 편을 도우라는 것이었다. 총사령부에서는 내 계획을 채용하여 한 부대를 남문으로 향하여 행진케 하였다. 이때에 수명의 외병이 성 위에 올라 대여섯 방이나 시험 사격을 하는 바람에 남문으로 향하던 선발대는 도망하기 시작하였다. 외병은 이것을 보고 돌아와서 달아나는 무리에게 총을 연발하였다. 나는 이에 전군을 지휘하여서 서문을 향하여 맹렬한 공격을 개시하였는데 돌연 총사령부에서 퇴각하라는 명령이 내리고 우리 선봉대가 머리도 돌리기 전에 따르던 군사가 산으로 들로 달아나는 것이 보였다. 한 군사를 붙들어 퇴각하는 까닭을 물으니 남문 밖에서 신도 서너 명이 총에 맞아 죽은 까닭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니 선봉대만 혼자 머물 수도 없어서 비교적 질서 있게 퇴각하여 해주에서 서쪽으로 80리 되는 회학동과 가명댁에 머무르기로 하였다. 무장한 군사는 축이 안 나고 거의 전부 따라와 있는 것이 대견하였다. 제8장 동학농민운동 황해도에서의 전투와 퇴각. 나는 이번에 실패에 분개하여서 잘 훈련된 군대를 만들기에 힘을 다하기로 하였다. 동학 신자이거나 아니거나 이전에 장교의 경험이 있는 자는 비사후패, 말을 정중히 하고 예무를 후하게 함로 초빙하여 군사를 훈련하는 교관을 삼았다. 총 쏘기는 말할 것도 없고 행보하는 법이며 체조며 온갖 조련을 다하였다. 좋은 군대를 만드는 것이 싸움에 이기는 비결이라고 믿은 것이다. 하루는 어떤 사람 둘이 내게 면회를 청하였다. 9월산 밑에 사는 정덕현, 우종서라는 사람들이었다. 찾아온 까닭을 물었더니 그 대답이 놀라웠다. 그들은 동학군이란 한 놈도 쓸 것이 없는데 들은즉 내가 좀 낫단 말을 듣고 한번 보러 왔다는 것이다. 옆에 있던 내 부하들이 두 사람의 말이 심히 불공함을 분개하였다. 나는 도리어 부하를 책망하여 밖으로 내보내고 이상한 손님과 셋이서 마주 앉았다. 나는 공손히 두 사람을 향하여 선생이라 존칭하고 이처럼 찾아와 주시니 무슨 좋은 계책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런즉 정씨가 더욱 교만한 태도로 말하기를
비록 계책을 말하기로니 내가 알아듣기나 할까 실행한 자격이 없으리라고. 비움은 뒤에 더욱 혹이 있는 어조로 동학접주라고 하는 자들은 어줍지 않게 호기가 충전하여 선비를 초계와 같이 보니 너도 그런 사람이 아니냐고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더욱 공손한 태도로 내가 다른 접주와 다르다는 것은 선생께서 한번 가르쳐 보신 뒤에야 알 것이 아닙니까? 하였다. 그들은 둘 다 나보다 10년은 연상일 것 같았다. 그제야 정씨가 흔연히 내 손을 잡으며 계책을 말하였다. 그것은 이러하였다. 1. 군기를 정숙히 하되 비록 병조를 대하더라도 하대하지 아니하고 경어를 쓸 것. 2. 인심을 얻을 것이니 동학군이 총을 가지고 민가로 다니며 집곡이니 집전이니 하고 강도적 행위를 하는 것을 엄금할 것. 3. 초현, 현명한 사람을 불러들임, 이니 어진 일을 구하는 그를 돌려 널리 좋은 사람을 모을 것. 4. 전군을 구월산에 모으고 훈련할 것. 5. 재령, 신천 두 고을에 외가 사서 쌓아둔 쌀 2,000석을 몰수하여 구월산 폐업사에 쌓아두고 군량으로 쓸 것. 나는 곧 이 계획을 실시하기로 하고 즉시 전군을 집합장에 모아 정씨를 모주 어떤 일을 중심이 되어 꾸려나가는 사람로 우씨를 종사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스승라고 공포하고 전군을 지휘하여 두 사람에게 최고 경내 가장 존경하는 뜻으로 정중하게 경례함을 시켰다. 그러고는 구월산으로 진을 옮길 준비를 하던 차에 어느 날 밤 신천 청계동 안진사로부터 밀사가 왔다. 안진사의 이름은 태훈이고 그의 맏아들 중근은 나중에 이등방문을 죽인 안중근이다. 그 당시 안진사는 정부의 편에 서서 동학군을 진압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는 글 잘하고 글씨 잘 쓰기로 이름이 서울에까지 떨치고 또 지략도 있어 당시 조정의 대관들까지도 그를 무섭게 대우하였다. 동학당이 일어남에 안진사는 이를 토벌하기 위하여 그의 고향인 청계동 자택에 의료소를 두고 그의 자제들로 하여금 모두 의병이 되게 하고 포수 300명을 모집하여서 벌써 신천지경 안에 있는 동학당을 토벌하기에 많은 성공을 하여서 각접이 다 이를 두려워하고 경계하였던 터이다. 나는 정모주로 하여금 이 밀사를 만나게 하였다. 그의 보고에 의하면 나의 본진이 있는 회학동과 안진사의 청계동이 불과 20리 거리여서 만일 내가 무모하게 청계동을 치려다가 패하면 내 생명과 명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니 그러하면 좋은 인재를 하나 잃어버리게 될 것인즉 안진사가 나를 위하는 호의로 이 밀사를 보냈다는 것이었다. 이에 곧 나의 참모회의를 열어서 의논한 결과 저편에서 나를 치지 아니하면 나도 저편을 치지 아니할 것이고 피차의 어려운 지경에 빠질 경우에는 서로 도울 것이라는 미략이 성립되었다. 예정대로 나의 군사는 구월산으로 집결하였다. 재령, 신천에 있던 쌀도 폐업사로 옮겨왔다. 한 섬을 나르면 3마를 준다고 하였더니 당일로 다 옮겨졌다. 날마다 군사훈련도 힘써 행하였다. 또 인근 각 동에 훈령하여 동학당이라고 자칭하고 민간에 행패하는 자를 적발하여 엄벌하였더니 며칠이 안 가서 질서가 회복되고 백성이 안도하였다. 또 초현문, 현명한 사람을 불러 모으는 글을 발표하여 널리 인재도 수탐하여 송종호, 허곤 같은 유식한 사람을 얻었다. 폐업사에는 하은당이라는 도승이 있어서 수백 명 남녀 승도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나는 가끔 그의 법서를 들었다. 이러는 동안의 경군, 서울의 군사, 과 외병이 해주를 점령하고 옹진, 강령 등지를 평정하여 항령을 넘어온다는 기별이 들렸다. 그들의 목표가 구월산일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화근은 경군이나 외병에 있지 아니하고 나와 같은 동학당인 이동엽의 군사에 있었다. 이동엽은 구월산 부근 일대에 가장 큰 세력을 가진 접주로서 그의 부하는 나의 본진 가까이까지 침입하여 노략질을 함부로 하였다. 우리 군에서는 사정없이 그들을 체포하여 처벌하였기 때문에 피차 간의 반목이 깊어진 데다가 우리 군사들 중에 우리 군율에 의한 형벌을 받고 앙심을 품은 자와 노략질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들이 이동엽의 군대로 달아나는 일이 날로 늘었다.
이리하여 이동엽의 세력은 날로 커지고 내 세력은 날로 줄었다. 이에 최고회의를 열어 의논한 결과 나는 동학접주의 칭호를 버리기로 하고 내 군대를 허곤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이는 나의 병권을 빼앗으려 함이 아니요 나를 살려내고자 하는 계책이었다. 이에 허곤은 송종호로 하여금 평양에 있는 장호민에게 보내는 속의 편지를 가지고 평양으로 떠나게 하였으니 이것은 황주병사의 양해를 얻어서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함이었다. 이때의 내 나이가 19, 가보년 1894년 섣달 12월이었다. 나는 몸에 열이 나고 두통이 심하여서 자리에 눕게 되었다. 하은당 대사는 나를 그의 사처인 조실에 혼자 있게 하고 몸소 병구한 간호를 하였다. 며칠 후에 내 병이 홍역인 것이 판명되어서 하은당은 홍역은 보통 어릴 때 앓는 병인데 아직까지 홍역도 못한 대장이로군 하고 웃었다. 그러고는 홍역을 다스린 경험이 있는 늙은 승수자, 여자 승려 한 분을 가리어 내 조리를 맡게 하였다. 이렇게 병석에 누워 있노라니 하루는 이동엽이 전군을 이끌고 폐업사로 쳐들어온다는 급보가 있고 뒤이어 어지러이 총소리가 나며 순식간에 절경내는 양군의 육박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원래 사기가 저상, 기세가 꺼김, 한데다가 장수를 잃은 나의 군사는 불의의 습격을 받아서 일패도지 여지없이 패하여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됨 하고 나의 본진은 적에게 제압되고 말았다. 나의 군사들은 보기도 흉하게 도망하여 흩어지는 모양이었다. 이윽고 이동엽의 호령이 들렸다. 김접주에게 손을 대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영장, 구두머리, 이종선 이놈만 잡아 죽여라. 하고 외쳤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이불을 차고 마루 끝에 뛰어나서서 이종선은 내 명령을 받아서 무슨 일이나 행한 사람이니 만일 이종선이 죽을 죄를 지었다면 나를 죽여라. 하고 외쳤다. 이동엽이 부하에게 명하여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게 하고 이종선만을 끌고 나가더니 이윽고 동구, 마을 입구에서 총소리가 들리자 이동엽의 부하는 다 물러가고 말았다. 이종선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나는 동구로 달려 내려갔다. 과연 그는 총에 맞아 쓰러졌고 그의 옷은 아직도 불이 붙어 타고 있었다. 나는 그의 머리를 안고 통곡하다가 내 저고리를 벗어 그 머리를 싸주었다. 그 저고리는 내가 남의 윗사람이 되었다 하여 어머니께서 지어 보내신 평생에 처음 입어보는 명주 저고리였다. 동민들은 백설 위에 내가 벌거벗고 통곡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의복을 가져다 입혀주었다. 나는 동민들을 지휘하여 이종선의 시체를 매장하였다. 이종선은 함경도 정평 사람으로 장사차 황해도에 와서 살던 사람이다. 총사냥을 잘하고 비록 무식하나 사람을 거느리는 재주가 있어서 내가 그를 화포령장 총포부대의 우두머리로 삼았던 것이다. 이종선을 매장한 나는 폐업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부산동 정덕현 집으로 갔다. 내게서 그동안 지낸 일을 들은 정씨는 태연한 태도로 이제 형은 할 일 다 한 사람이니 나와 함께 평안히 유람이나 떠나자. 하고 내가 이종선의 원수 갚을 말까지 눌러버리고 말았다. 이동엽이 폐업사를 친 것은 제 손으로 자기를 친 것과 마찬가지다. 경군과 외병이 이동엽을 치기를 재촉할 것이라고 하던 정씨의 말이 그대로 맞아서 정씨와 내가 몽금포 근처에 숨어있는 동안에 이동엽은 잡혀가서 사형을 당하였다. 9월산에 내 군사와 이동엽의 군사가 소탕되니 황해도의 동학당은 전멸이 된 셈이었다. 몽금포 근처에서 석 달을 숨어있다가 나는 정씨와 작반하여 텃골에 계신 부모를 찾아뵈었고 정씨의 의견을 조차 청계동 안진사를 찾아 몸을 의탁하기로 하였다. 나는 패군지장으로서 일찍이 적군이던 안진사의 밑에 들어가 포로 신세가 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였으나 정씨는 안진사의 위인이 그렇지 아니하여 심히 인재를 사랑한다는 말과 전에 안진사가 밀사를 보낸 것도 이런 경우를 당하면 자기에게 오라는 뜻이라고 역설하매 나는 그 말대로 하였다. 제9장 안진사와 고살림 같은 착한 영혼들을 만나다. 텃골 본향에서 부모님을 배운 이튿날
정씨와 나는 곧 천봉산을 넘어 청계동에 다다랐다. 청계동은 사면이 험준하고 수려한 봉우리로 에워싸여 있고 동네에는 띄엄띄엄 50호의 인가가 있으며 동구 앞으로 한 줄기 개울이 흐르고 그곳 바위 위에는 청계동천이라는 안진사의 자필각자 새긴 글자가 있었다. 동구를 막을 듯이 작은 봉우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위에는 포대가 있고 기러기에 파수병이 있어서 우리에게 누구냐고 물었다. 명함을 내주고 얼마 있노라니 의려장, 나라가 위급할 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군대의 우두머리에 허가가 있다 하여 한 군사가 우리를 안내하여 의려소인 안진사 댁으로 갔다. 문전에는 연당, 견회를 여는 곳이 있고 그 가운데에는 작은 정자가 있었는데 이것은 안진사 육형제가 평일에 술을 마시고 시를 읊은 곳이라고 했다. 대청 벽상에는 의려소 석자를 횡액으로 써붙였다. 안진사는 우리를 정무를 보는 곳에 영접하여 수인사를 한 후에 천마리. 김석사, 예전에 관직이 없는 선비를 높여 이르던 말, 가 폐업사에서 위험을 면하신 줄을 알았으나 그 후 사람을 놓아서 수탐하여도 계신 곳을 몰라서 우려하였더니 오늘 이처럼 찾아주시니 감사하외다. 하고 다시 들으니 구경하 부모님 두 분이 다 살아계심 시던데 양위 부모 부는 안접 편하게 머물러 하실 곳이 있으시오? 하고 내 부모에 관한 것을 물으신다. 내가 별로 안접 편하게 머물러 하실 곳이 없는 뜻을 말하였더니 안진사는 즉시 오일선에게 총맨 군사 30명을 맡기며 오늘 안으로 턱골로 가서 김석사 부모를 매셔오되 근동 가까운 이웃 동네에 있는 우마, 소와 말을 징발하여 그댁 가산 전부를 바니 살림살이를 옮겨 이사함 해오렸다 하고 영을 내렸다. 이리하여 우리 집이 청계동의 우접 타향에서 임시로부터 하게 되니 내가 20살 되던 을미년 1895년 2월 1일이었다. 내가 청계동에 머문 것은 불과 5개월이었지만 그동안은 내게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그것은 첫째로는 내가 안진사와 같은 큰 인격에 접한 것이요. 둘째로는 고살림과 같은 의기 있는 학자의 훈도를 받게 된 것이었다. 안진사는 해주부 중 예전에 부의 이름이 붙었던 행정구역의 안에 10여 대나 살아오던 구가 한 곳에서 오랫동안 살아 집안의 자제였다. 그 조부 인수가 지내 현감을 지내고는 세상이 차차 어지러워짐을 보고 세상에서 몸을 숨기고자 하여 많은 재산을 가난한 일가에게 나누어주고 약 300섬 추수하는 재산을 가지고 청계동으로 들어오니 이는 산천이 수려하고 좋기 피난처가 될 만한 것을 취함이었다. 이때는 장손인 중근이 2살 때였다. 안진사는 과거를 보려고 서울 김종안의 문객이 되어 수년간 서울에 머무르다가 진사가 되고는 벼슬할 뜻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형제 6사람이 술과 시로 세월을 보내고 뜻있는 벗을 사귀기로 낙을 삼고 있었다. 안씨 6형제가 다 문장 제사라 할 만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셋째인 안진사가 눈에 정기가 있어 사람을 누르는 힘이 있고 기상이 뇌락, 마음이 넓고 출중함 하여 비록 조정의 대관이라도 그와 대면하면 자연히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그는 내가 보기에도 퍽소탈하여서 비록 무식한 하류층에게까지도 조금도 교만한 빛이 없이 친절하여서 상류층이나 하류층이나 모두 그에게 호감을 가졌었다. 얼굴이 매우 청수, 깨끗하고 빼어나다. 하나 술이 과하여 코끝이 붉은 것이 흠이었다. 그는 음악의 소리와 가락을 잘하여서 당시에도 그의 시가 많이 전송되었고 내게도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작품을 흥있게 읊어주는 일이 있었다. 그는 황석공 소설을 자필로 써서 벽장문에 붙이고 취흥이 나면 소리를 높여서 그것을 낭독하였다. 그때 안진사의 맏아들 중근은 13살로 상투를 틀고 있었는데 머리를 자주색 수건으로 질끈 동이고 돈방총이라는 짧은 총을 메고 날마다 사냥을 일삼고 있어 보기에도 연기가 발발하고 청계동 군사들 중에 사격술이 제일이어서 짐승이나 새나 그가 겨눈 것은 놓치는 일이 없기로 유명하였다. 그의 계부, 아버지의 막내 동생, 태건과 언제나 함께 사냥을 다니고 있었다. 그들이 잡아오는 노루와 고라니는 군사들을 먹이고
또 진사 육형제의 주연의 안주를 삼았다. 안진사의 둘째 아들 정근과 셋째 공근은 다 붉은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를 따아 느린 도련님들로 글을 읽고 있었는데 진사는 이 두 아들에 대해서는 글을 읽지 않는다고 걱정도 하였으나 중근에 대해서는 아무 간섭도 아니하는 모양이었다. 고살림의 이름은 능선인데 그는 해주 서문 밖 비동의 세거 한 마을에 대대로 하는 사람으로서 중암 조중교의 문인이요 의암 유인석과 동문으로서 해서 황해도 지역에서는 행검, 점잖고 바른 품성과 행실으로 굴지 손가락에 꼽을 만큼 뛰어남 되는 학자였다. 이 사람도 안진사의 초청으로 이 청계동에 들어와 살고 있었다. 내가 고살림을 처음 대한 것은 안진사의 사랑방, 한옥에서 안채와 떨어진 손님을 접대하는 방에서였다. 그런데 자기의 사랑방에 놀러오라는 그의 말에 나는 크게 감복하여 이튿날 그의 집에 찾아갔다. 선생은 늙으신 나대 기쁨을 띠시고 친절하게 나를 영접하시며 맏아들인 원명을 불러 나와 상면케 하였다. 원명은 나이 30살쯤 되어 보였는데 자품, 사람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은 명민한 듯하나 크고 넓음이 그 부친의 뒤를 이을 것 같지는 아니하였다. 원명에게는 6세나 된 맏딸이 있었다. 고 선생이 거처하시는 방은 작은 사랑이었는데 방 안에는 책이 가득 쌓여 있고 내 벽에는 옛날에 이름난 사람들의 좌우명과 선생 자신의 심득, 마음 깊이 깨달아서 간직하고 주의함 같은 것을 둘러 붙였으며 선생은 가만히 꿇어앉아서 마음을 가다듬는 공부를 하시며 손무자, 삼약 같은 병서도 읽으셨다. 고 선생은 나더러 내가 매일 안진사의 사랑에 가서 놀더라도 정신수양에는 효과가 적을 듯하니 매일 자기의 사랑에 와서 세상사도 말하고 학문도 토론함이 어떠냐고 하였다. 나는 이러한데 선생이 나에게 대하여 이처럼 특별한 지우, 학식이나 인격을 인정하여 잘 대우함을 주시는 것을 눈물겹게 황송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는 좋은 마음 가진 사람이 되려던 소원을 말씀드리고 모든 것을 고 선생의 지도에 맡긴다는 성의를 표하였다. 과거에 낙심하고 관상에 낙심하고 동학에 실패한 자포자기에 가까운 심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나 같은 것도 고 선생과 같으신 큰 학자의 지도로 한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을까? 스스로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아뢰었더니 고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자기를 알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물며 남의 일을 어찌 알랴. 그러므로 내가 그대의 장래를 판단할 힘은 없으나 내가 한 가지 그대에게 확실히 말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성현을 목표로 하고 성현의 자취를 밟으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힘써 가노라면 성현의 지경에 달하는 자도 있고 못 미치는 자도 있거니와 이왕 그대가 마음 좋은 사람이 될 뜻을 가졌으니 몇 번 길을 잘못 들더라도 본심만 변치 말고 고치고 또 고치고 나아가고 또 나아가면 목적지에 달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괴로워하지 말고 행하기만 힘쓰라. 이로부터 나는 매일 고 선생 사랑에 갔다. 선생은 내게 고금의 위인을 비평하여 주고 당신이 연구하여 깨달은 바를 가르쳐주고 화서아언이며 주자백선제서 기묘한 절구를 보여주셨다. 선생이 특히 역설하시는 바는 의리에 관해서였다. 비록 뛰어난 재능이 있더라도 의리에서 벗어나면 그 재능이 도리어 화근이 된다고 하셨다. 선생은 경서를 차례로 가르치는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내 정신과 재질을 보셔서 뚫어진 곳은 깊고 빈 구석을 채워주는 구전심수의 첩경을 택하셨다. 선생은 나를 결단력이 부족하다고 보셨음인지 아무리 많이 알고 잘 판단하였더라도 시행할 과단력이 없으면 다 쓸데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득수 반지무조끼 현해철 수장부하 나뭇가지를 잡아도 발에는 힘주지 않고 벼랑에 매달려도 손을 놓을 수 있는 것이 장부다라는 글고를 힘있게 설명하셨다. 가끔 안진사가 고 선생을 찾아오셔서 두 분이 고금의 일을 강론하심을 옆에서 듣는 것은 참으로 비할 데 없이 재미있는 일이었다. 나는 가끔 고 선생 댁에서 놀다가 저녁밥을 선생과 같이 먹고 밤이 깊어인 적이 고요할 때까지 국사를 논하는 일이 있었다. 고 선생은 이런 말씀도 하셨다.
예로부터 천하에 흥하여 보지 아니한 나라도 없고 망해보지 아니한 나라도 없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는데도 거룩하게 망하는 것이 있고 더럽게 망하는 것이 있다. 어느 나라 국민이 의로써 싸우다가 힘이 다하여 망하는 것은 거룩하게 망하는 것이며 그와는 반대로 백성이 여러 패로 갈라져 한편은 이 나라에 붙고 한편은 저 나라에 붙어서 외국에는 아첨하고 제 동포와는 싸워서 망하는 것은 더럽게 망하는 것이다. 이제 외의 세력이 전국에 충만하여 권례에까지 침입하여서 대신도 적의 마음대로 내고 드리게 되었으니 우리나라가 제2의 외국이 아니고 무엇인가. 만고에 망하지 아니한 나라가 없고 천하에 죽지 아니한 사람이 있던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일사보국 한 목숨을 바쳐 나라에 보답함의 일건사가 남아있을 뿐이다. 선생은 비가 만나도록 나를 보시며 이 말씀을 하셨다. 나는 비분을 못 이겨 울었다. 망하는 우리나라를 망하지 않도록 붙들 도리는 없는가 하는 내 물음에 대해서 선생은 천국과 서로 맺는 것이 좋다고 하시고 그 이유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천국이 가보년 싸움, 청일전쟁, 1894년에서 1895년에 진 원수를 반드시 갚으러 할 것이니 우리 중에서 상당한 사람이 그 나라에 가서 그 국정도 조사하고 그 나라 인물과도 교의를 맺어두었다가 후일에 기회가 오거든 서로 응할 준비를 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선생의 이 말씀에 감동하여 천국으로 갈 마음이 생겼다. 그러나 나와 같이 어린 것이 한 사람 간다고 해서 무슨 일이 되랴 하는 뜻을 말씀드린즉 선생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책망하시고 누구나 제가 옳다고 믿는 것을 혼자만이라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니 저마다 남이 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저마다 제 일을 하면 자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정계에 또 어떤 사람은 학계나 상계에 이처럼 자기가 합당한 방면으로 활동하여서 그 결과가 모이면 큰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셨다. 이 말씀에 나는 천국으로 떠날 결심을 하고 그 뜻을 고 선생께 아뢰었다. 선생은 크게 기뻐하셔서 내가 떠난 뒤에는 내 부모까지 염려 마라 하셨다. 나는 의리로 보아 이 뜻을 안진사에게 통함이 옳을까 하였으나 고 선생은 이에 반대하셨다. 안진사가 천주학, 천주교를 믿을 의향이 있는 모양인데 만일 그렇다면 이는 양이 서양 오랑캐를 의뢰하려 함이니 대의에 어긋나는 일인즉 지금 이런 큰일을 의논할 수 없다. 그러나 안진사는 확실한 인재니 내가 천국을 유력 여러 고장을 돌아다님 한 뒤에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서로 의논하는 것도 늦지 아니하니 이번에는 말없이 떠나라는 것이었다. 나는 무엇이나 고 선생의 지시대로 하기로 결심하고 먼 길을 떠날 준비를 하였다. 제10장 청나라를 향한 방랑자의 여정. 내가 천국을 향하여 방랑의 길을 떠나기로 작정한 바로 전날 나는 넌지시 안진사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속으로만이라도 하직하는 정을 표현하려고 안진사 댁 사랑에 갔다가 참빗장수 한 사람을 만났다. 그 언어 동작이 아무리 보아도 평범한 사람이 아닌 듯하여 인사를 청한즉 그는 전라도 남원 귓골 사는 김형진이란 사람이요. 나와 같은 안동 김씨여. 나이는 나보다 8, 9세 위였다. 나는 참빗을 사겠노라고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하룻밤을 같이 자면서 그의 인물을 떠보았다. 과연 그는 보통 참빗장수가 아니요 안진사가 당시의 대문장, 대영웅이라는 말을 듣고 한번 찾아보러 일부러 떠나온 것이라고 한다. 인격이 그리 뛰어나거나 학식이 아주 깊고 철저한 인물은 못되나 시국에 대해서는 불평을 품고 있어서 무슨 일이나 해보자는 결심은 있어 보였다. 이튿날 그를 데리고 고 선생을 찾아 선생에게 인물 감정을 청하였더니 선생은 그가 비록 어떤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인물은 못되나 남을 도와서 일할 만한 소질은 있어 보인다는 판단을 내리셨다. 이에 나는 김씨를 내 길동무 삼기로 하고 집에서 먹이던 말 한 피를 팔아 여비를 만들어 천국으로 떠나게 되었다. 우리는 백두산을 보고 만주 동삼성을 돌아서 북경으로 가기로 하였다. 평양까지는 예사대로 가서 거기서부터는 나도 김형진 모양으로 참빗장수와 행상을 하기로 하고 참빗과 붓,
먹과 기타 산읍에서 팔릴 만한 물건을 사서 둘이서 한 짐씩 걸머졌다. 그리고 평양을 떠나서 을밀대와 모란봉을 잠시 구경하고 강동, 양덕, 맹산을 거쳐 함경도로 넘어서서 고원, 정평을 지나 함흥가명에 도착하였다. 강동 어느 장거리에서 하룻밤을 자다가 70 늙은이 주정뱅이한테 까닭 모를 매를 얻어맞고 한신이 회음에서 어떤 젊은 놈에게 봉변당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우는 일이 있었다. 고원 함관령에서 조선 이태조가 말가를 쳐 물리친 승전비를 보았고 함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길다는 남대천 나무다리와 4가지 큰 것 중에 하나라는 장승을 보았다. 이 장승은 큰 나무에 사람의 얼굴을 새긴 것인데 머리에는 사모를 쓰고 얼굴에는 주홍칠을 하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이 매우 위엄이 있었다. 장승은 2개씩 남대천 다리 머리에 갈라 서 있었다. 옛날의 장승은 큰 길목에는 어디나 서 있었으나 함흥의 장승이 그중 가장 크기로 유명하여서 경주의 인경, 조선시대 통행 금지를 알리기 위해 밤마다 치는 종, 과은진의 돌미륵과 연산의 쇠가마와 함께 사대물이라고 꼽히던 것이었다. 함흥의 낭밀루는 이태조가 세운 것으로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흥원, 신포에서는 명태잡이 하는 것을 보고 어떤 튼튼한 아낙네가 광주리에 꽃게 한 마리를 담아서 힘껏 이고 가는데 개의 다리가 모두 내 팔뚝보다도 굵은 것을 보고 놀랐다. 함경도에 들어서서 가장 감복한 것은 교육제도가 황해도나 평안도보다 발달된 것이었다. 아무리 초가집만 있는 가난한 동네에도 서재, 조선시대 글을 가르치던 곳과 도청, 마을 사람들의 모임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집은 기와집이었다. 흥원지경 어느 서재에는 선생이 3사람이 있어 학과를 고등, 중등, 초등으로 나눠서 각각 한 반씩 담당하며 가르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옛날 서당으로서는 드문 일이었다. 서당 대청 좌우에는 북과 종을 달고 북을 치면 글 읽기를 시작하고 종을 치면 쉬었다. 더구나 북청은 함경도 중에서도 그를 숭상하는 고을이어서 내가 그곳을 지날 때에도 살아있는 진사가 30여 명이요 대과에 급제한 조관이 7이나 있었다. 과연 문양이라고 나는 크게 탄복하였다. 도청이라는 것은 동네에서 공용으로 쓰는 집이다. 여염집, 보통 백성의 살림집 보다 크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하다. 사람들은 밤이면 여기 모여서 동네 일을 의논도 하고 새끼꼬기, 집신 삼기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놀기도 하고 또 동네 안에 네 집에나 손님이 오면 집에서는 식사만 대접하고 잠은 도청에서 자게 하니 이를테면 공동사랑이요, 여관이요, 공회당이다. 만일 돈 없는 나그네가 오면 도청 예산 중에서 식사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모두 본받을 미풍이라고 생각하였다. 우리가 단천 마을령을 넘어서 갑산읍에 도착한 것이 을미년 1895년 7월이었다. 여기 와서 놀란 것은 기와를 인 관청을 제외하고는 집집마다 지붕에 풀이 무성하여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빈 터와 같았다. 그러나 뒤에 알고 보니 이것은 지붕을 덮은 복껍질, 자작나무 껍질을 흙덩이로 눌러놓으면 거기에서 풀이 무성하게 자라 아무리 악수, 물이 퍼붓듯이 쏟아지는 비가 퍼부어도 흙이 씻기지 아니한다고 한다. 봇껍질은 희고 빤빤하고 단단하여서 기와보다도 오래간다 하며 사람이 죽어 봇껍질로 싸서 묻으면 1만 년이 가도 해골이 흩어지는 일이 없다고 한다. 해산진에 이르니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만주를 바라보는 곳이라 건너편 중국 사람의 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거기서는 압록강도 걸어서 건널 만하였다. 해산진에 있는 제천당은 우리나라 산맥의 조종이 되는 백두산 밑에 있어 예로부터 나라에서 제관을 보내어 하늘과 백두산 신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그 주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6월 설 색산백 두 이윤 무만고 유성수압록 이흉용. 눈 쌓인 6월의 백두산에 운무가 감돌고 만고에 끊이지 않고 흐르는 압록강이 용솟음친다. 우리는 백두산 가는 길을 물어가면서 서대령을 넘어 삼주, 장진, 후창을 거쳐 자성의 중강진을 건너서 중국 땅인 마울산에 다다랐다. 지나온 길은 아주 뛰어나서 견줄 데가 없는 험산줄령이었고 어떤 곳은 7,
80리나 무인지경도 있어서 밥을 싸가지고 간 적도 있었다. 산은 심히 험하나 맹수는 별로 없었고 수풀이 깊어서 지척을 분별치 못할 때가 많았다. 나무는 하나를 벤 그루터기, 나무를 베고 남은 밑둥, 위에 7, 8명이 모여 앉아서 밥을 먹을 만한 것도 드물지 않다고 한다. 내가 본 것 중에도 통나무로 곡식 넣는 통을 파느라고 장정 하나가 그 통 속에 들어서서 도끼질을 하는 것이 있었다. 장관인 것은 이 산봉우리에 섰던 나무가 쓰러져서 저 산봉우리에 걸쳐 있는 것을 우리가 다리 삼아서 건너간 일이었다. 이 지역은 인심이 대단히 순우하고 먹을 것도 넉넉하여서 나그네가 오면 극히 반가워하여 얼마든지 묵게 한 뒤에 보냈다. 곡식은 대개 귀밀과 감자여 산의 개천에는 이면수라는 물고기가 많이 나는데 대단히 맛이 좋았다. 옷감으로 짐승의 가죽을 쓰는 것이 퍽이나 원시적이었다. 삼수읍내에는 민가가 겨우 30호밖에 없었다. 마을산에서 서북으로 노인치라는 영을 넘고 또 넘어 서대령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백리에 두어 사람 정도 우리 동포를 만났는데 대부분 금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더러 백두산 가는 것이 향마적 때문에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하므로 우리는 유감이나마 백두산 참배를 중지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돌려 만주 구경이나 하리라 하고 통하로 갔다. 통하는 압록강 연변의 다른 현성과 마찬가지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관사와 성루의 석가래가 아직도 흰빛을 잃지 않았다. 성내의 인가가 모두 500호라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의 집도 하나 있었다. 남자는 변발을 하여서 중국 사람의 모양을 하고 현청의 통역사로 있다는데 그의 처자들은 우리의 옷을 입고 있었다. 거기서 10리쯤 가서 심생원이라는 동포가 산다 하기로 찾아갔더니 정신없이 아편만 먹는 사람이었다. 만주로 돌아다니는 중에 가장 미운 것은 호통사, 중국어 통역사였다. 몇 마디 중국어를 배워가지고는 불쌍한 동포의 등을 긁어 피를 빨아먹는 것이었다. 우리 동포들은 가보년 1895년 난리를 피하여 생소한 이 땅에 건너와서 중국 사람이 살 수가 없어서 내버린 험한 산골을 택하여 화전을 일구어서 조나 강냉이를 지어 근근히 연명하고 있었다. 호통사, 중국어 통역사라는 놈들은 중국 사람들에게 붙어서 무리한 핑계를 만들어가지고 혹은 동포의 전곡을 빼앗고 혹은 부녀의 정조를 유린하는 것이었다. 어떤 곳에를 가노라니 중국인의 집에 한복을 입은 처녀가 있기에 이웃사람에게 물어본즉 그 역시 호통사의 농간으로 그 부모의 빚값으로 중국인의 집에 끌려온 것이라고 하였다. 관전, 임강, 환인, 어디를 가도 호통사의 폐해는 마찬가지였다. 어디나 토지는 비옥하여서 한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10사람이 먹을 만하였다. 오직 귀한 것은 소금이어서 이것은 의주에서 물을 거슬러 올라와 사람의 등으로 저어 나르는 것이라 한다. 동포들의 인심은 참으로 순우하여 본국 사람이 오면 남쪽 지방에서 여행자가 왔다 하여 혈속과 같이 반가워하고 집집이 다투어서 맛있는 것을 대접하려고 애를 쓰고 남녀노소가 모여와서 본국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다. 대부분이 청일전쟁 때 피난 간 사람들이지만 간혹 본국에서 죄를 짓고 도망쳐온 사람이 있었다. 그 중에는 밀란의 우두머리가 되었던 호걸도 있고 공금을 사사로이 쓴 관속도 있었다. 집안, 만주의 지명의 관계토왕비는 아직 몰랐던 때라 보지 못한 것이 유감이거니와 관전의 임경업 장군의 비각을 본 것이 기뻤다. 삼국 충신 임경업 집이 조선의 충신 임경업의 비라고 비면에 새겨 있는데 이 지방 중국 사람들은 병이 나면 이 비각에 제사를 드리는 풍속이 있다고 한다. 이 지방으로 방랑하는 동안에 김희연이란 사람이 천국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에 반항할 의병을 꾸미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사람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김희연은 벽동 사람으로서 기운이 있고 글도 잘하여 심양자사에게 말 한 필과 삼국지 한 지를 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중국 사람 장령, 군대를 거느리는 우두머리들에게도 대접을 받는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을 찾아보기로 작정하고 먼저 그 인물이 참으로 지사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뜻이 있는 사람인가? 협작꾼인가 아닌가를 염탐하기 위하여 김영진을 먼저 떠나보내고 나는 다른 길로 수소문을 하면서 따라가기로 하였다. 하루는 압록강을 거의 100리나 떨어진 길 가운데에서 궁둥이에 관인을 찍은 말을 타고 오는 젊은 청국 장교 한 사람을 만났다. 그의 머리에 쓴 말하기 청국 군인의 모자에는 옥로가 빛나고 붉은 솔이 너풀거렸다. 나는 덮어놓고 그의 말머리를 잡았다. 그는 말에서 내렸다. 나는 중국말을 몰랐으므로 내가 여행하는 취지를 적은 글을 만들어서 품에 지니고 있었는데 이것을 그 장교에게 내어 보였다. 그는 내가 주는 글을 받아 읽더니 다 읽기도 전에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내가 놀라서 그가 우는 까닭을 물으니 그는 내 글 중에 외적과는 더불어 평생을 같이 살 수 없는 철천지 원수로다 라는 구절을 가리키며 다시 나를 잡고 울었다. 내가 필담을 하기 위해 필통을 꺼냈더니 그가 먼저 붓을 들어 외가 어찌하여 그대의 원수냐고 도리어 내게 묻는다. 나는 일본이 임진년 1592년으로부터 세세에 걸쳐 원수일 뿐만 아니라 지난달에 외가 우리 국모를 불살라 죽였다고 쓰고 다음에 그대야말로 무슨 연유로 내 글을 보고 이토록 통곡하는가 하고 물었다. 그의 대답을 듣건대 그는 작년 평양 싸움에서 전사한 장수 서옥생의 아들로서 강계 관찰사에게 그 부친의 시체를 찾아주기를 청하였던 바. 찾았다 하기로 가본즉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시체가 아니므로 헛걸음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나는 평양 보통문 밖에 서옥생이 전사한 곳이라는 목패를 보았다는 말을 하였다. 그의 집은 금주여. 집에는 15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 옥생이 그 중에서 1000명을 데리고 출정하여서 전멸하였고 지금 집에는 500명이 남아있다 하였다. 재산은 넉넉하고 자기의 나이는 30살이요. 아내는 몇 살이며 아들이 몇, 딸이 몇이라고 자세히 가르쳐준 뒤에 내 나이를 물어. 내가 그보다 연하인 것을 알고는 그는 나를 아우라고 부를 터이니 그를 형이라고 부르라 하여 피차에 형제의 의를 맺기로 청하고 서로 같은 원수를 가졌으니 함께 살면서 시기를 기다리자 하여 나더러 그와 같이 금주로 가기를 청하고 내가 대답도 하기 전에 내 등에 진 짐을 벗겨 말에 달아매고 나를 붙들어 말 한 장에 올려놓고 자기는 걸어서 뒤를 따랐다. 나는 얼마를 가며 곰곰이 생각하였다. 기회는 썩 좋은 기회였다. 내가 원래 이 길을 떠난 것은 중국의 인사들과 교의를 맺자는 것이었으니 이제 서씨와 같은 명가와 인연을 맺은 것은 고소원, 본디 바라던 바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김영진에게 알릴 길이 없는 것이었다. 만일 김영진만 같이 있었던들 나는 이때에 서씨를 따라갔을 것이다. 나는 근 1년이나 집을 떠나 있어 부모님 안부도 모르고 또 서울 형편도 못 들었으니 이 길로 본국에 돌아가 부모님을 뵙고 나라 일이 되어가는 상황도 알아본 뒤에 금주로 형을 따라갈 것을 말하고 결연하게 그와 서로 작별하였다.